자, 기본 이론 과정 8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4페이지예요. 64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자, 설명을 또 들어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토지의 분류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분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자, 먼저 자, 터, 대자 쓰는 대지가 있었지요. 그리고 택지,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자, 후보지와 이행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필지와 획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맹지와 자루 대자 쓰는 자루 형태 썼죠. 대지 여기서 설명을 드렸어요. 또한 나지, 건부지, 공지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자 64페이지 편문가로 7번에 나와 있는 자 법지와 빈지부터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법지와 빈지라는 게 있어요. 빈지다. 근데 자, 시험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법지와 빈지는 자, 소유권이 인정되느냐 여부와 활용에 따른 실익이 있느냐. 이때 실익은 실제적인 이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활용에 따른 실제 이익이 있느냐, 여기에 따른 구분이다 생각하시고, 자, 시험용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법지는 법에 의해서 소유권은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활용에 따른 실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토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주로 경사면에 토지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경사면에 토지가 해당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 이 같은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고 여기에 이 같은 경사면에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또 이처럼 주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이 집으로 갈 때 이 경사면 토지 이걸 활용하면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활용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안 돼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경우 이런 경우 보셨죠? 이때 여기 있는 경사면 토지 이 부분 있죠. 이 경사면 토지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걸 가려서 우리가 법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사면 토지 이는 소유권은 인정이 됩니다. 주로 윗집의 소유예요. 그렇지만 거의 이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활용에 따른 실익은 없거나 극히 적은 주로 경사면의 토지를 뭐라 합니까? 법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정반대되는 게 빈지예요. 빈지는 시험용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텅텅 비어 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나 활용에 따른 실익은 있는 토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주로 해안가의 토지다. 일명 우리가 이제 바닷가 이렇게 불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바닷가라 불리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 부분은 누군가에게 소유권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이야기. 그러나 활용은 되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에 따른 실익은 있다란 이야기예요. 있다. 이런 토지를 우리가 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빈지는 한문으로 써보면 이 빈자가 물가 빈자예요. 그래서 물 옆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 옆이다. 그래서 자, 해안가 토지 일명 바닷가라 불리는 부분이다 할 수 있겠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빈지는 시험용으로 어떻게 생각하자? 텅텅 비어 있다. 텅텅 비어 있으니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활용에 따른 실익은 인토지를 말한다. 주로 해안가의 토지 일명 바닷가라 불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법지와 빈지를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편문가로 7번 첫 번째 칸이에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 실익이 적은 토지다. 그 아래줄 보세요. 경사면의 토지를 말한다. 나와 있죠?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에 따른 실익은 없거나 극히 적은 토지, 즉 경사면 토지를 법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 아래 칸 봅시다. 자, 활용 실익이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라는 이야기. 활용 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다. 이는 뭐가 됩니까? 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은 해안가의 토지다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줄 그 부분 바닷가라고 불리는 부분이다. 해안가의 토지 바닷가로 불리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문가로 8번 봅시다. 8번 보시면 기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건데, 자, 먼저 유유지입니다. 유유지라는 것은
첫 번째로 보세요. 자, 바람섭지 못하게 놀린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세요. 일명 뭐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다. 활용되지 않는 땅이다. 노는 땅이다. 이렇게 불리는 토지를 어때 우리가 유휴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자, 휴한지라는 게 있어요. 예, 휴한지. 자, 휴한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땅에 휴가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땅에 휴가 주겠다 해서 휴자가 쉴 휴자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땅에 휴가 주겠다 해서 여러분이 이런 땅 보셨을까요? 올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쉬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땅의 지력 등을 향상시켜 내년 때 농작물을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의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어때? 우리가 휴한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휴한지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기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투기 목적이 없다. 정상적으로 쉬게 한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질문 봅시다. 토지의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한 토지다. 뭐라 합니까? 휴한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한지라는 게 있어요. 공한지. 자, 공한지는 도시토지입니다. 공한지는 도시토지로서 오로지 집가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천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사는 없습니다. 오로지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토지를 우리가 공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한지는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투기 목적이 어때?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보세요. 자, 주로 도시토지로서 집가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천 토지다. 오로지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 이 토지를 뭐랍니까? 공한지. 따라서 공한지는 투기 목적이 강하다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고, 자, 휴한지는 정상적으로 쉬게 한 토지였어요. 투기 목적이 없죠? 그래서 공한지는 투기 목적이 아주 강하다. 비교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지라는 게 있어요. 소지. 소지는 대지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지 표현하는데, 자, 원지는 뭡니까? 원래의 땅이란 말이에요. 원래의 땅이다. 그럼 원래의 땅이라는 이야기는 대지으로 개발된 이후입니까? 개발되기 전입니까? 개발되기 전이 되겠죠? 그래서 대지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소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첫 번째 칸. 대지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이는 뭡니까? 소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 원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지라는 게 있어요. 선화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 아래의 땅이란 이야기. 하자가 아래 하자예요. 선 아래의 땅이다. 그럼 어떤 선이니까? 바로 고압선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변에서 이름 모셨고요. 이처럼 고압선이 쭉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고압선이 쭉 지나는데 이 고압선 아래 여기에 땅이 있죠. 고압선 아래의 땅이 있다. 자, 이걸 가려서 뭡니까? 선하지 이렇게 표현한다. 선하지 이렇게 표현해서 선하지는 뭡니까? 선 아래의 땅이다. 어떤 선? 고압선이야. 그럼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말한다 생각하시고, 이처럼 선하지 이 같은 경우는 위 어때?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자, 건물 짓더라도 높이 어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하지는 어때? 가치가 떨어진다. 가짜 되니까 감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흔히 선하 감가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말한다. 뭡니까? 선하지. 자, 일반적으로 선하지 감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포락지라는 게 있어요. 자, 포락지는 락자를 생각하세요. 락자가 뭡니까? 떨어질 락이라는 이야기예요. 떨어질 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개인의 사유지인 전이나 답이었어요. 그렇지만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천으로 변해버린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다. 이 표현은 떨어질 락 생각해서 뭡니까? 포락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락지에서 지금 보시면 개인의 사유지인 전, 답 등이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렸을 때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무너져 내린다. 그럼 떨어질 락 생각해서 포락지 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점 보세요.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하는 법률이 있어요. 흔히 공유수면 법이다. 이 약칭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하는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어때? 포락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이야기. 자, 그럼 보세요.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겨버렸다는 이야기. 그럼 떨어질락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락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계지라는 게 있어요. 한계지. 한계지는 한계 이 표현을 생각합시다. 한계가 뭡니까? 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한계는 끝이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계지는 땅의 끝이다. 어떤 땅? 택지입니다. 그래서 택지 이용해서 가장 멀린 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땅이 있다. 자, 그럼 우리 쉽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택지입니다. 이 택지가 있다는 이야기. 그럼 택지, 자, 이와 같은 택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택지인데 이 택지 이용해서 최원망권 가장 멀리 있는 땅이 바로 뭡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택지에서 최원망권 가장 멀리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해서 뭡니까? 땅의 것이다. 한계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럼 여기도 한계지가 되겠고 여기도 한계지가 되겠지요. 그렇죠? 택지 이용해서 최원망권의 토지를 어때? 한계지 이 생각하죠. 한계는 뭡니까? 끝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택지 이용해서 최원망권 가장 멀리 있는 토지를 뭐라 한다? 한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리한 용어들이 있죠. 자, 터 대자 쓰는 대지, 터 대자 쓰는 대지. 다음은 택지, 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자, 후보지와 이행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필지, 획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맹지와 자루 대자 쓰는 자료형 택지인 대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지, 건부지, 공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법지와 빈지 이 부분 설명을 드렸고 기타 여러 가지 용어로서 유효지, 휴한지, 공한지, 소지, 선하지, 포락지, 한계지 이 같은 용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용어들이 모두가 뭡니까?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분류 방법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험 완전 당골매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개념 정도는 잘 정리해야 되셔야 그와 같은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에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토지의 분류 방법은 다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였죠. 지목에 따른 분류 방법, 용도, 지역에 따른 분류 방법,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른 분류 방법 이렇게 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건물의 분류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건물의 분류 방법이다. 그런데 이제 건물을 분류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대표되는 분류 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법 시행령이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여긴다면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다는 건 모두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29개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건물 분류하는 가장 대표되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여기에 의해서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29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에 주택 관련된 건 딱 2가지다라는 겁니다. 29가지 이 중에서 주택 관련된 건 2가지다. 이 2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해서는 먼저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단독주택. 자,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참 주택 관련해서는 이제 29가지 중에 딱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독주택, 하나는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어느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바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앞으로도 했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택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공법 시간에 여러분 배우셔야 될 거예요. 배우시는데 학교는 이 과목에서는 이제 건축 시행령 이 자체가 더 출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건축 시행령 별표 1 여긴다면 주택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단독주택, 또 하나는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
공간처럼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다음 공동택입니다. 공동택은 아파트. 자, 그리고 연립주택. 자, 다세대 주택. 자, 그리고 기숙사 이렇게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서는 단독주택 종류 네 가지. 다음 공동택 종류 네 가지. 이것부터 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시는데 우리가 이제 자 공동택 종류 네 가지를 외워버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네 가지를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건축법 시행령 여기에 뭐가 됩니까? 단독주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종류 네 가지를 외우기인데 첫 글자 따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다세, 기 이렇게 기하자는 이야기요. 첫 글자 따서 어떻게 하자? 다세, 기 이렇게 기하자는. 과거에 제가 아연닭이 이렇게 외우려 했어요. 그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 이 자체가 다중인지 타가군지 다세인데 이게 또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 다세기 이렇게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또 제가 어거지로 만들어놨어요. 아연 다세기 이거 뭡니까? 아연으로 만들어진 다세기 그릇이다 이 생각하시고, 아연으로 만들어진 다세기 그릇이다 생각하시고, 아연 다세기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럼 이제 아연 다세기 할 때 아가 뭡니까? 아파트죠. 그럼 아파트는 누가 생각하도록 뭡니까? 공동주택이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아연 다세기 이는 뭡니까? 공동택의 종류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럼 다세대 주택이 공동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중주택이다, 다가구 주택이다, 이들은 어디 합니까? 단독주택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공동 종류 네 가지를 기하자. 어떻게? 아연 다세기다 생각하시고, 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택에 해당이 된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뭡니까? 건축법 시행령 여기 따르면 단독주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류부터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분하시고 다음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자, 공동택 먼저 살펴봅시다. 살펴보는데, 자, 여기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를 어때?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인데 어떻게 보니까 주택수는 층수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주택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라는 이야기야. 자, 공동택 중에서 주택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뭐가 됩니까?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다음 연립 다세대는 그럼 뭡니까? 4개층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 4개층 이하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구분할 수 있죠. 연립주택, 다세대 모두가 어때? 주택 층수는 4개층 이하예요. 자, 연립주택과 다세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자, 주택을 쓰는 일개동의 바닥 면잡계 이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개동의 바닥 면잡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 되겠고, 660m 이하이면 다세대 주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서 주택수는 일개동의 바닥 면잡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 되는 것이고, 4개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뭡니까? 다세대 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자 우리의 비법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첫 글자 따가지고 연초 다 이 이렇게 가자. 연초 다이다서 연립 다세대 이 두 가지 구분할 때는 연초 다이다. 연초 무슨 말입니까? 담배 피우면 다이 일찍 뒤진다 이 생각하시고, 연초 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저도 담배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튼 우리는 이제 연초 다이다 생각하시고, 여튼 주택수가 4개층 이하이면서 자 주택수는 일개동의 바닥 면잡기가 660m를 초과하면 연초 연립주택이 되겠고, 이하이면 다이 다세대 주택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연립 다세대는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숙사는 공동택의 하나가 된다. 중요성은 없습니다. 다음 단독주택 넘어갑니다. 단독에 보시면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다중주택은
무료명시가 이분이 사실 지난 시간에도 출제된 내용이었어요. 다중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어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수 층수가 3계층 이하가 돼야 됩니다. 다음 주택수는 1개동의 바닥 면적계가 33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우리가 어때?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다중주택이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이 되기 위해서도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주택수 층수가 3계층 이하가 돼야 됩니다. 3계층 이하가 된다. 다음은 주택수는 1개동의 바닥 면적계가 660m 이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이야기야. 이것 요건을 모두 갖추면서 공동택에 해당되지 아니했을 때 이때가 어때? 다가구 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입니다. 공간은 국가의 고위 관리들이 공적으로 거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무총리 공간이다, 도지사 공간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바로 공간이다 생각하시고, 자, 공동주택도 아닙니다. 그다음 다중주택, 다가구택, 공간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때가 바로 뭡니까?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건축부 시행령 별표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단독특과 공동특 설명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더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수 층수입니다. 층수. 자, 아파트는 주택수 층수가 몇 개층입니까? 5개층 이상이다. 다음 연립 다세대는 어때? 4개층 이하란 이야기예요. 다음은 다가구는 어때? 3계층 이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택수는 1개동의 바닥 면적계예요. 대체로 바닥 면적계 나오면 기준이 얼마입니까? 660이에요. 660이다. 그렇지만 딱 다중주택만큼은 어때? 330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세대 이하다. 이처럼 세대수 제한을 받고 있는 건 뭡니까? 다가구 주택이에요. 자, 다세택 세대수 제한은 아니에요. 19세대 이하다. 참 세대수 제한을 받고 있는 건 다가구 주택이다. 왜?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19세대 이하 참 세대수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래서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 교재 통해서 또 한번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65페이지입니다. 자, 65페이지는 2번 챕터 건물의 분류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도 굉장히 중요성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별표 3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챕터 건물의 분류는 별표 3개 해두시면 되겠어요. 사실 토지의 분류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 별표 몇 개 했습니까? 9개 썼죠? 별표 9개 썼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건물의 분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첫 번째로 보세요. 건물 분류망도 다양하다는 점. 그중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에 따라 건축물 분류망이 대표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드렸던 겁니다. 양고로 1번 보세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한 분류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내용이 있지요. 자, 첫 번째로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 주택은 어떻게? 단독주택과 공동택으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편과 1번 단독주택입니다. 자, 종류부터 이해되셔야 되겠지요. 동그라 1번 단독주택, 동그라 2번 다중주택, 동그라 3번 다가구주택, 동그라 4번 공간, 이들이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이 요건 어때? 모두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권,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2번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해야 된다. 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 일개동의 주택수는 바닥 면적비가 330제곱미터 이하라 그랬지요. 이하다. 주택수는 층수가 3개층 이하다. 이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우리는 뭡니까? 다중주택이란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다가구택입니다. 기억 보세요. 주택수는 층수가 3개층 어때? 이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3개층 이하일 것.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일개동의 주택수는 바닥 면적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D번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자, 이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서 공동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이때를 뭐라 합니까? 다가구 주택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자, 공간이 있다. 다음 편과를 2번 봅시다. 공동주택입니다. 자, 종류부터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첫 글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연 다색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아파트. 동그라미 2번 연립주택. 동그라미 3번 다세대. 동그라미 4번 기숙사다 생각하시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자, 주택수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다. 자, 5개층 이상인 주택이 뭡니까? 아파트가 되겠지요. 동그라미 2번. 자, 주택수는 1개동의 바닥 면적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자, 이처럼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이야기예요. 초과하고, 예, 자,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다. 우리 설명드렸죠. 주택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서 주택수는 1개동의 바닥 면적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랬어요. 뭡니까? 연초. 생각해서 연립주택이다.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3번. 예, 주택수는 1개동의 바닥 면적비가 660m 이하입니다. 이하. 그리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다. 그럼 잡으세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가 되겠죠. 그리고 660m 이하를 쓰니까 어때? 다이 생각해서 다세대 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 다세대주택 이야기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4번.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 취사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 이상인 것. 이 같은 건 어때? 기숙사를 한다. 참고만 하시고 기숙사는 공동대에 해당된다. 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서 단독주택과 공동택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고 자, 우측 페이지로 갑시다. 67페이지예요. 자, 67페이지 보충학습 박스를 봅시다. 박스 보시면 자, 제가 양고리 2번, 양고리 3번, 양고리 4번이다. 자, 66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양고리 2번, 양고리 3번 들어있죠. 그리고 67페이지 상단에 양고리 4번 들어있죠. 자, 이거는 중요성 전혀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예 설명 안 할 부분이에요. 신경 마시고 다음 67페이지 자, 보충학습 박스 나와 있죠. 이 보충학습 박스를 봅시다. 자, 여기는 뭡니까?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다. 이걸 설명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이걸 기준해서 단독주택, 공동택 학습을 했던 겁니다. 학습했던 내용이고 지금까지 학습한 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여기를 근거해서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보충학습 이 박스에서는 주택법 1 근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했지만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택과 주택법상 규정한 주택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이제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 것인가 이 문제 되겠지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것은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부분 보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택, 다가구택을 의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여기에 따른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걸 어때요?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이렇게 주택법에서는
공동택을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부분 보세요. 자, 건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 주택이다. 자, 그럼 건축 시행령에 의한 여기 있죠. 아파트, 자, 연립택, 다세대 이걸 주택법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네 4번. 동네 4번 특히 잘 기억합시다.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어때? 주택법에서는 뭐라 합니까? 준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준주택이다. 요건 잘 해주시고 그 아래줄 그 부분 보세요. 건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숙사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이 있어요. 과거에 고시원이다 불렸던 부분이 지금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노인, 복주택, 오피스텔 이들이 어때? 준주택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여기서는 기숙사를 뭘로 봤습니까? 공동택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준주택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주택법에서는 뭘 한다? 준주택이란다 생각하시고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하단 내려옵시다. 컨디션 동그라미 9번입니다. 동그라미 9번. 자,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는 공동택의 주택 내부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돼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로 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주택법에서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봅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분도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몇 세대 미만입니까? 300세대 미만이다. 300세대 크게 똥을 붙여주세요. 우리 시험은 350세대 이렇게 말 바꾼 적이 있어요. 잘못된 표현이죠. 몇 세대 미만입니까? 300세대 미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법에서? 주택법에서. 그리고 괄호 보세요. 자, 국토행 및 이하는 법률에 따른 도시재 건설은 저희들이 국토행 및 이하는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하는 법률 여기서 용도적 크게 네 가지 따르죠. 뭐가 있습니까? 도, 관, 농, 자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자 이 중에 어때? 도시적 여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하는 법률에 따른 도시적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등이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몇 세대 미만이니까 300세대 미만이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을 주택법에서는 뭐랍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란다. 이렇게 해서 잘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68페이지예요. 11번입니다. 11번. 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다. 소개되죠? 말 그대로 에너지 전략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주택법에서는 뭡니까?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12번 봅시다. 12번. 자, 건강 친화형 주택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의 오염 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 건강 쾌적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건강 친화형 주택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 잘 이야기가 뭡니까? 준주택, 주택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 두 가지는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물의 분류다.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배웠던 내용 토대에서 관련된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페이지 예제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지난 시험에 출제된 내용이에요. 자, 이제 토지의 분류 방법. 자, 이원에서 출제된 내용이 되는데, 자,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봅시다. 자, 도로 부지, 하천 부지와치
일정한 용도로 이용된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부지가 되겠죠. 그래서 도로 부지다, 하천 부지다. 이는 건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건축 불가한 토지 여기까지 포함해서 아주 포괄적에서 우리가 부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되겠죠. 2번 보세요. 고압선 아래의 토지다. 답 나왔네. 뭡니까? 선하지. 그래서 앞지문 선하지. 어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는 이용 및 거래 어때?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왜? 코앞선 아래 기준에 코앞선 여기에서 이용이라든지 거래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 3번 봅시다.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다. 그럼 결국 도로에 접수된 어떤 면도 없다라는 이야기. 왜? 남의 땅에 둘러싸여 있겠죠? 눈 멀었다. 뭡니까? 맹지. 그래서 앞지문 맹지 맞는 표현이죠. 4번 봅시다. 자, 임지역, 농지역, 택지역, 상호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큰 용도적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큰 용도적 상호간이니까 뭐가 됩니까? 후보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지문 후보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5번 봅시다. 자,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자, 보세요. 침식을 해서 수면 아래로 어때? 잠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떠오르자? 떨어질락 생각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 토지를 뭐랍니까? 포락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포락지. 앞지 보니까 뭐라 했어요? 빈지.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자, 빈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빈지는 자,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에 따른 실익은 있는 토지를 말한다. 주로 해안가의 토지, 일명 바닷가라 불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5번은 빈지가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포락지, 여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면 밑으로 잠겼다 떨어지라. 그래서 포락지 연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리면 찾기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그 아래 예제 한번 봅시다. 역시 지난 시험에 출제했던 내용이에요.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묻고 있지요. 박스 봅시다. 자, 일개동의 주택수는 바닥 면적비가 330m 이하이고 벌써 답 나왔죠? 자, 보세요. 이제 일개동의 주택수는 바닥 면적비다. 이 기준이 나온다면 대체도 66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330 적용되는 게 딱 하나 있다. 뭡니까? 다중주택이었지요. 자, 330 적용은 딱 하나 있다. 뭡니까? 다중주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더 이상 볼 거 없죠? 다중택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더 살펴봅시다. 자, 다음 지금 보세요. 이제 주택을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자, 여기서 이야기했죠. 330층 이하, 3계층 이하일 것. 다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학생 투자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우리가 말합니까? 다중주택이란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제까지 다 풀어드렸습니다. 다 풀어드렸고 2절 부동산의 불방문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은 부동산의 속성이다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요. 부동산의 속성이다 설명인데 이때 속성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성질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성질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다른 말로 우리가 어때 본래부터 지nis다 해서 본질적 가치다 또는 줄여서 본질 뭐 존재 가치다. 본래부터 지녔으니까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그 중에 가장 널리 쓴 표현이 바로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부동산의 속성. 자, 이를 설명하는 학자의 견해도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한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되는 견해가 바로 부동산의 속성을 자,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산. 그래서 설명의 견해가 가장 대표되는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가 이렇게 학습했습니다. 자, 자연, 공간, 자, 위치, 환경이다.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이다. 좁게 이야기하면 부동산의 자, 물리적 개념이었지요. 참 물리적 뭡니까? 있는 그대로다.
그렇죠? 따라서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 자산입니다. 자산은 뭡니까? 경제적 개념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자산 여기가 포함해서 자 부동산의 속성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견해다. 그래서 이 견해 내면 부동산 속성은 뭐가 있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산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자, 이어서 자연으로서 부동산이다. 공간으로서 부동산이다. 위치로서 부동산이다. 환경으로서 부동산이다. 이걸 다루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69페이지예요. 3절 부동산 속성이다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속성이란 부동산이 본래부터 지니는 성질이다 할 수 있겠죠. 그 부분 이제 속성을 부동산의 존재 가치다. 다음 본질적 가치다. 줄여서 본질 참 다양하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 가장 널리 쓴 표현이 뭡니까? 속성.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보세요. 부동산의 속성을 자, 구분하는 견해도 학자가 다양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산으로 구분하는 견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대표적인 견해를 쫓아서 1번 챕터 자연으로서 부동산이다 소개하고 있죠. 그럼 자연으로서 부동산 이 자체는 중요성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본 과정 생략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70페이지예요. 자, 70페이지 보시면 자, 2번 챕터 공간으로서 부동산이다. 그런데 이분은 자, 별표 하나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챕터 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다. 여기는 자, 별표 하나 해 두시고 자,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공간으로서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때 부동산 이 표현 자체는 뭡니까?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토지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자, 부동산이다. 이 표현 자체 때 토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했죠. 왜? 자,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다. 이 표현 자체는 토지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공간으로서의 토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앞서 설명했지만 토지는 결국 뭡니까? 공간이다. 이런 의미죠. 토지는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살펴보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보시면 자, 이처럼 지표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표면. 자, 지표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표면 이 공간을 가려서 수평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럴 때 수평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평 공간이다. 다음 지표 윗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표 윗부분이 있다는데 지표 윗부분을 우리가 뭐랍니까? 공중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중. 따서 이 관련된 공간을 우리가 공중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 공간이다. 다음 지표 아랫부분이 있지요. 지표 아랫부분을 뭐랍니까? 지하 이렇게 표현하죠. 지하. 학자들은 지중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중 뭡니까? 지구의 중심으로 향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중 이런 표현다. 그럼 자, 이때 이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 이 공간을 가려서 우리가 지하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하 공간이다 또는 지중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학자들이 지중 공간이다 이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시험도 지중 공간 이렇게 출제하셨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지하 공간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항상 저는 동의하지만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용어로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같은 말도 함께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됐습니다. 자, 이처럼 자, 토지 즉 부동산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공간으로서 이때 여기는 자, 보세요. 이제 공중 공간과 지하공간을 포함해서 자, 보세요. 이제 자, 공중 공간이 있지요. 공중공간 지하 공간을 또는 지중 공간에서겠죠. 이걸 포함해서 뭐라고 하신가?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입체 공간 여기다가 이제 수평 공간이다 이 부분까지 포함합니다. 수평 공간 여기까지 포함해서 자, 입체 공간에 수평 공간 여기까지 포함하니까 몇 차원이 됩니까? 3차원이 된다는 이야기에서 이걸 해서 우리 흔히 3차원의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토지, 즉 부동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공중공간, 수평관, 지하공간이냐. 이때 여기는 공중공간과 지하공간 이걸 합해서 때 입체 공간이다 표현하고 여기에 수평공간까지 포함해서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물론 학자 뜻은 3차원의 입체 공간 이것도 때 줄여서 그냥 입체 공간이다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하시고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자, 그럼 어때? 토지 즉 부동산은 결국 때 3차원의 입체공간으로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자 부동산 활동 이 자체도 어때? 3차원의 입체공간을 대상하는 공간 활동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또한 부동산 소유권도 결국 어때?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토지 즉 부동산을 공간의 개념을 봤을 때는 복합개념 사고에 입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복합개념 사고에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처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공간의 이용 기법과 관련 층이 나온다는 얘기. 참 공간의 이용 기법 이게 바로 뭡니까? 기술적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공간의 이용 기법 관련해서 기술적 측면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자,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 권리가 있다. 자, 먼저 수평 공간입니다. 자, 시험. 수평 공간이다. 이 수평공간 지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 이 권리를 뭘 할 것인가? 바로 자,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어떤 이제 지표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표권이다. 자, 그래서 지표면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돼서 지표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차면 이분 어때? 실수합니다. 왜? 민법 시간에 지상권 이걸 많이 드셨거든요. 그래서 어때? 이걸 지상권 이렇게 표현하면 아참에 실수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상권은 민법이 나온 이야기고 수평관 즉 지표면을 이용해서 권리는 뭐라 합니까? 지표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공중이지요. 따라서 공중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있다. 그래서 공중권 이렇게 표현하죠. 공중권. 자,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서 공중권. 자, 지표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뭡니까? 지표권. 자, 공중공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뭡니까? 공중권. 다음,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 이걸 해서 어때? 지하공간은 지하죠? 따서 이건 뭡니까? 지하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 즉 부동산을 공간의 개념을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런 권리가 있더라. 그럼 권리니까 어때? 이는 법률적 측면이 고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벌써 이제 부동산의 가격은요. 가격은 어때? 이제 공중권에 대한 가격이 있겠지요. 다음 지표권에 대한 가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지하권에 대한 가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두를 모아서 부동산의 가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쉽게 이런 사세요. 내가 이 토지를 어떻습니까? 이 토지를 3억 주고 샀다라는 이야기야. 이 3억 안에는 어떻습니까? 지표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있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는 자 공중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있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는 지하공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어때?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자 수평 공간만의 수평 공간만의 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수평 공간만의 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서 가격을 의미한다. 모두를 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서의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서의 가격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참 가격과 관련했으니까 어떤 경제적 측면이 고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토지 즉 부동산을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이 고려된다. 그래서 복합개념의 사고에 입각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교재 보시면 70페이지예요. 자, 70페이지 2번 챕터 봅시다. 자, 2번 챕터 보시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다. 자, 별표 하나 해놓자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보세요. 토지는 결국 뭡니까? 공간이라는 이야기, 공간. 공간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 공주를 포함하는 3차원의 입체공간이므로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어때? 공중을 포함한다는 이야기예요. 포함한다 해서 3차원의 입체 공간일 수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입체형을 대상하는 공간 활동이 된다. 좀 3차원의 입체형을 대상하는 공간 활동이 된다는 거죠. 또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다 알 수 있겠지요. 다음 그 부분 봅시다. 자, 이러한 3차원의 입체 공간 속의 부동산은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의 복합 개념으로 인식된다. 우리 설명했죠?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의 복합 개념으로 인식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호를 1번 봅시다. 자, 3차원의 입체공간이다. 정의라고 있는데 평균 1번 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설명 다 드렸죠? 지표면을 뭐라 합니까? 수평 공간이란다. 자, 지표 위에 공중은 어때? 공중 공간. 예, 지표 아래 지하를 지하 공간 또는 어때? 지중 공간이란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공중 공간과 우리가 이해했어요. 공중 공간과 지하 공간 이걸 포함하여 어때? 입체 공간이란다. 입체 공간에 수평을 포함해서 어때? 3차원의 입체 공간이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하시고 다음 편과로 2번 봅시다. 자, 기술적, 경제적, 법률침의 복합 개념이 된다는 건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자, 수평관, 공중관, 지하 공간 등 공간의 이용 기법과 관련한다. 우리 여기 설명드리죠. 이제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등 공간의 이용 기법과 관련된다. 그래서 어때? 기술적 측면이 고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세요. 부동산 가격은 수평 공간만의 가격을 어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바로 3차원의 입체 공간에서의 가격이 된다. 자, 모두를 더합시죠? 그래서 3차원의 입체 공간에서의 가격이 된다. 땡점에서 경제 측면이 고려된다.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한번 공간에 발생하는 자, 여기 있네요. 지표권, 공중권, 자, 지하권 등의 권리와 관련해 어때? 법률적 측면이 고려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 즉 부동산을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어때? 바라보니까 자, 기술적 측면, 경제 측면, 법률 측면 모두가 고려된다. 복합 개념 사고에 입각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 3번 보세요. 편거 3번 이런 내용이요. 자, 이 같은 자, 3차원의 입체공간 이론이 왜 필요하게 되었을 것인가? 이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여러분, 자, 토지용의 집약화라요. 자, 보세요.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자,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수록 건물은 어때?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건물의 고층화 입체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건물이 고층화 입체해서 공간 개념은 어때? 더욱더 중요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용의 집약화로 건물 또한 고층화 입체됨으로 공간 개념의 중요성이 어때? 확대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때? 입체공간 이론이 더욱더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은 3차원의 입체 공간에서 가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때? 3차원의 공간 이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번. 자, 수평화뿐만 아니라 이처럼 수평공간뿐만 아니라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 이 같은 입체 공간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재산권 보장의 이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자, 3차원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번 봅시다. 자,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입체공간을 대상하는 활동이다. 알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행 지적제도는 수평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참 현행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수평지역이다 보니까 지적도가 토지의 경계를 어때?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3차원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왜 필요한 것인가 몇 가지 살펴드렸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3차원의 입체공간에서 의의라든지 복합개념 입각에서 인식하게 된다. 필요성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내용이 길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양과립에 나와 있는 입체공간 활용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